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연휴에 포근했던 날씨도 온데간데 없이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쉬는 날이 길었던 만큼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하시죠? 월요일이지만 바쁜 와중에서도 안전하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요즘 자꾸 사고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세종대로 광화문 쪽으로 세종 사거리와 광화문 사거리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주의 운행하셔야겠고요. 통일로 통해서 도심 쪽으로 홍은 사거리에서 서대문 쪽으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남부순환로는 수서 쪽으로 사당역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차가 많아 정체고요. 사당역을 중심으로도 각 방향 답답합니다. 분당 내곡간 도시 고속화도로 서울 쪽으로는 성남 시흥동 사거리에서 개포 쪽으로 차량들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연휴 기간 미국이 양적 완화를 또 축소했는데 이 미국 등 세계 증시 움직임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9일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끝낸 뒤에 예상대로 매월 그 자산 매입 금요를 100억 달러 더 줄여서 650억 달러로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글로벌 증시가 요동쳤는데요. 미국 다우지수는 29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1.44% 하락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30일, 31일 이틀간 3.05%나 추락했습니다. 영국도 0.94%가 내리는 등 유럽 증시도 대략 1%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신흥국 위비도 재발했습니다. 터키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5%포인트나 올렸지만 통화가치가 추가 하락하면서 증시도 2.97% 떨어졌고요. 위기는 동유럽으로 확산이 돼서 헝가리와 폴란드 통화가치도 영유 기간 동안 각각 4.11%와 2.67% 급락했습니다. 예, 테이퍼링은 예상이 됐던 건데 왜 이렇게 영향이 큰 겁니까? 네, 최근 2주 이상 그 신흥국 위기가 확산이 됐지만 염준이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제 갈 길을 가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리차드 피셔 댈러스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는요, 양적 완화 축소 다음 날인 31일에 일각에서 연준은 세계은행이며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다른 국가들도 저마다 중앙은행이 있고 그에게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선을 딱 긋고 나선 건데요. 라구람 라잔 그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서 국제금융협력이 붕괴됐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 이번 주 우리 증시가 관심사인데 이 정권사들 중에는 반등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 김 기자님께서는 테이퍼링이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그 연휴 기간에 테이퍼링 여파로 대부분 국가의 증시가 1% 하락세를 보인 만큼 한국도 비슷한 폭의 그 조정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인데요. 그 외국인 매도세도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심사입니다.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이후에 국내 주식을 3조 5천억 원어치나 순매도했습니다. 올 1월에도 이례적으로 1조 6천억 원어치를 지금 내다 팔았는데요. 증시에 그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1992년부터 작년까지 22년 동안 1월에 외국인이 주식을 판 해는 세계 년도뿐입니다. 이번 주에 그 세계 주가 황방을 가를 변수는 7일날 나올 그 미국의 1월 고용 동향입니다. 고용 동향이 예상보다 악화되지 않으면 양적 완화 축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집이 조금씩 팔리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달 그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4,660건으로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이 72주째 오르면서 그 매매가의 70%는 넘은 데다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며 중소형 위주로 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집값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값은 0.05%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연속으로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반등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그 건설업체들은 설 연휴 직후에 대대적인 분양에 나섭니다. 2월에 공급되는 일반 분양 물량은 주상복합을 포함해서 1,600가구로 2000년 이후에 사상 최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그 3,818가구에 비해서 3배 정도나 많은 물량입니다. 예, 한때 세계 휴대폰 업체 1, 2위를 다투던 모토로라를 구글이 인수했었는데 구글이 다시 중국 업체에게 모토로라를 팔았다면서요? 예, 지난달 29일 얘기인데요. 그 구글이 모토로라를 중국 레노버에 29억 1천만 달러의 매각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그 2012년 5월에 인수할 때 드린 그 124억 달러의 4분의 1 가격인데요. 구글은 그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유지하고 또 웨어러블 기기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모토로라를 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토로라가 가졌던 17,000여 건의 특허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중국발 돌풍이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중국 레노버는 2004년에 그 미국 IBM의 그 PC 사업을 인수해서 글로벌 PC 1위에 오른 업체인데요.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4.6%로 5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합계 점유율이 6%대로 높아져서 이미 LG전자를 제치고 벌써 3위에 올랐습니다. 예, 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국민 롯데 농협카드가 3개월 영업 정지를 받게 되죠? 예, 금융위원회가 오늘 이들 카드사의 그 3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명 절차를 거쳐서 오늘 16일께부터 영업정지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 영업정지는 그 2003년 카드 대란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들 카드사는 신규 가입과 대출뿐 아니라 그 카드 슈랑스, 여행업 판매 등 부대 업무까지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그 카드 재발급이나 결제 등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이와 함께 그 금융사 등을 사칭한 불법 대부업 광고와 대출 사기 전화번호는 3일부터 오늘부터 즉시 차단되고요. 100만 원 이상 이체 시에 그 본인 확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전 금융사로 확대 시행돼서 3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예, 해외 유학 감소로 지난해 유학 연수비 대외 지출이 8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요?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그 국외 유학 연수 지급액이 39억 달러로 전년보다 6% 줄었습니다. 2005년 33억 8천만 달러 이후에 최저치인데요. 그 유학 지급액은 2007년에는 50억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하는 측은 유학 바람이 잦아들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교육부가 집계한 지난해 유학생 통계를 보면 초중고생을 제외한 유학자 수는 22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5.1% 줄었습니다. 해외 유학자 취업 우대 등이 줄어든 데다가 또 출산율의 저하로 학생 수 자체도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실제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일까요? 50대 이상 은퇴자와 은퇴 예증자들은 노후를 위한 최소 생활비로 매달 77만 원, 부부 합산해서 134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적정 생활비는 한 사람이 월 110만 원, 부부 합산 월 18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연구원이 패널 조사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는 219만 5천 상인데 이 중 부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평균 연금은 부부 합산해서 월 58만 원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린 최소 생활비의 43%, 적정 생활비의 31%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미래와 금융연구 포럼의 강창희 대표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진행했는데 은퇴자와 은퇴 예증자들이 밝힌 최소 생활비가 한 사람당 월 77만 원, 부부 합산 월 133만 원입니다. 이 조사에서 말하는 최소 생활비는 어느 정도의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최저 생계비를 2014년 거 발표한 거 보니까 2인 가구에 103만 원으로 발표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30만 원 정도 많으니까 저 최저 생계비보다 한 3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다. 2인 가족이.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와 시골이 다르겠지만은요. 예,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최저 생계비에다가 약간의 그 문화생활비 정도를 그렇죠, 포함한 그렇죠. 금액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네. 예. 그렇다면 이 최소생활비의 주거비용, 제세 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자기 집이 없는 경우에는 주거비용이 더 보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계산하는 것과 달리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예. 근데 거기에 물론 주거비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자기가 적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앙케이트로 나온 거니까 네. 이 자가가 있는지 아니면 전세를 사는지 그런 것조차 확인된 것은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균치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예. 반면 그 일반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는 적정 생활비가 개인이 110만 원, 또 부부일 경우에는 184만 원인데 이 적정 생활은 그러면 평균적인 문화생활 정도의 생활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평균치이기 때문에요. 예. 도시와 지방이 다르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이 정도는 좀 모자라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중산층 은퇴자, 이 도시와 농촌을 포함해서 중산층 은퇴자의 생활 수준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 정도로 봐야 되겠는데 많이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이제 절약해야 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줄고 있지만 사실은 도시에서는 중산층 생활비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2012년도만 하더라도, 그리고 2년 전만 하더라도, 네. 희망 적정 생활비가 부부 합산해서 월 245만 원 정도인데, 네. 그게 작년에는 194만 원을 줄다가 이번에 184만 원이 됐어요. 네. 예. 지금 우리 강창희 대표께서는 왜 이 네. 같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앙케이트 조사니까 뭐 좀 조사 대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은요. 예. 요즘 서점에 가보면 절약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한 10년, 20년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가보면 그런 책들이 많았는데 뭐 여자의 습관이니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그래서 3, 40년 우리나라가 고성장 시대를 지나오면서 거품이라든지 낭비 요인이 많았던 거를 아껴야 된다는 의식이 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기대 수준을 좀 낮추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은 듭니다. 예,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노년층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것 같군요. 그렇죠. 예. 네. 어떻든 이번 조사가 은퇴자가 건강한 상태라는 것이 전제가 됐는데 만약 네. 의료비가 추가될 경우에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 정도로 보아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얼마나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냥 세상을 떠날 때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노후에 이 병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선진국 같은 데서 이제 퇴직을 하니까 노후에 생활비가 줄었습니까? 물었더니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 내지 40% 정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비가 줄지 않았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이 건강, 이 문제는 사실은 보험을 들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수질병보험 같은 거를 많은 분들이 들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특수질병보험이라면 요사이 뭐 광고는 암보험이라든지 뭐 이런데. 예,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고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진국의 경우는 보험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예비해서 돈 얼마 모아두는 것보다도 보험에 가입해서 그런 불측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돈을 모으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돈을 맡기는 거죠. 사실 예. 좀 어려운 점입니다. 예, 이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 부부가 받는 평균 연금은 58만 430원. 네. 그러니까 이 최소생활비와 격차가 큽니다. 최소생활비의 43% 정도. 그렇죠. 적정생활비 31% 정도인데 네. 결국 노후에도 무언가 소득운이 있어야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봐야 되죠. 몇 년 전부터는요. 이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직장인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 개인연금을 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연금에 가입을 해서 보충을 하고 또 사실은 결국은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는데 결국은 일을 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요사이 이 노령층 60대, 50대 네. 예, 이런 분들은 43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네, 네. 20대, 30대는 오히려 그 취업률이 줄고 있다. 네. 예,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아버지는 일하고 아들은 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 고령 세대의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본인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자라는 생활비를 위해서도 뭔가 일을 하는 뭐 그런 노력이 결국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이 평균 한 85만 원이 되어서 부부가 함께 가입할 경우 네. 최소 생활비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88년부터 시작됐고 최근에 들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중요성을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받을 금액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가정주부가 30세부터 한 달에 8만 9천 원씩만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예. 60부터 46만 원씩 받거든요. 예. 그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부부가 같이 가입하면은 이 최저 생활비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도 20년 이상 지금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데 네. 또 저번 많이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예상 이 연금은 이 85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훨씬 적어요. 그거는 아마 변호사님께서 금액을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직장인이 100만 원은 넘는데 예. 저도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가정주부가 이미 가입하고 그러면은 최저 생활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온 평균 85만 원을 받는다. 네. 제가 이걸 두고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네.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20년을 가입하게 되면은 예. 85만 원 정도 받는 건 이거 평균치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좀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받는 거고 국민연금이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예, 그런데 네. 우리 국민연금이 저희들이 공부하기로는 네. 이 독일이나 영국과 다르게 네.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받고 적게 낸 사람이 많이 받는 일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드린 질문인데 네. 그 문제는 뭐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논의하기로 네네. 하죠. 그거는 물론 이제 예. 고소득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라든지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조금 생활비에 턱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최저 생활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이거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미리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 네. 현재 국민들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가입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2005년 연말에 도입이 돼가지고요. 예. 현재 절반 정도밖에 근로자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도 사실은 94년에 도입이 됐는데 한 30% 정도밖에 가입을 안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바라고 연 400만 원 정도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2012년 말 현재로 이 계약 건수로 나눠보니까 적립금이 한 1,230만 원 정도니까 그저 한두의 생활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은 현재로서는 턱없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정착하면서 가입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주택연금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이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요. 예. 저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모자라는 생활비로 크게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의식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작년에 신규 가입한 분들이 5,296명인데 그 전에 비해서 한 5, 6% 늘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는 2억 한 7천만 원짜리 주택 소유를 하고 있었고 평균으로요. 월 평균 그렇게 해서 받는 주택연금이 91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추가될 수 있다면은 저는 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집 한 채는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즘 뭐 100살까지 살면서 그때 떠나면서 자식한테 집을 줘봐야 그 자식은 나 70살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주택을 이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식을 바꿔가지고 과감하게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살면서 그 연금을 받아서 모자란 생활비 보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준비할 자산 운용 방법. 네. 예, 이걸 간단히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사회 출발과 동시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0 넘어가면 특수질병에 대응하는 보험정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평생 현역으로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하는 방법이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자산관리 방법이 아닐까 노후 대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와 금융연구포럼 강창희 대표였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출발사팀 3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마련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번 설 연휴 정치권이 분주했습니다. 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문인데 이 새누리당은 복주머니 2만 개를 준비했고 첫 휴일 서울역으로 쫓아갔습니다. 민주당은 홍보물을 무려 30만 부나 찍었고 4박 5일 버스 투어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연휴 아침 새누리당은 서울역, 민주당은 용산역으로 달려갔어요. 귀향객들에게 인사를 한다는 건데 저기서부터 너무 지역 색깔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집토끼를 잡아두기 위한 것이다. 이 민주당은 또 서부 벨트를 돌았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어떻든 그 서울역에서 경부선에 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인사를 했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황 의원님?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코앞에 오긴 온 모양이에요. 예. 한 120이 앞으로 오다 보니까 우선 뭐 산토끼는 나중이고 집토끼부터 챙기자 뭐 그러는데 사실은 좀 모양이 썩 좋지 않더라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하고 당직자들은 용산역으로 가고
또 김한길 대표 최명길 여사 해갖고 서울역으로 왔으면 뭐 뻔히 속보인다 하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낫습니까? 흔한 얘기 있죠. 쇼를 해도 좀 그래도 그렇게 쇼를 해야죠. 근데 그런 면에서 너무 뭐랄까 뭐 절반 심정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좀 너무 지역 감정 뭐 자기 쪽만 너무 챙기는 거 아닌가 하는 씁쓸한 뒷맛이 개운치는 않았어요. 박성민 박사님. 저는 새누리당이 뭐 경부선에 가는 거는 원래 그럴 줄 알았죠. 그거는 뭐 통상해왔던 건 아닙니까? 예. 근데 민주당이 용산으로 간 거는 조금 이례적이죠. 그만큼 김한길 대표가 다급해졌다.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이고 용산역만 간 것이 아니라 용산역에서 직접 기차를 타고 광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이 집권당하고 싸우기보다도 신당을 만드는 안철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호남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것도 명절을 대표 부부가 내려가가지고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뭐 해악에 빠진 겁니다. 보러 볼 때 전체적으로 참 민주당이 역시 위기는 위기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 김한길 대표가 이번에 과거의 그 야당 대표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옆에 부인과 같이 항상 다녀요. 예, 어디 묘소에 참배를 할 때도 옆에 부인을 세우고, 어디 행사를 할 때도 옆에 부인이 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교동. 예, DJ 때 유일했죠? DJ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전 야당 총재 시절부터 동교동 그 유명하잖아요. 김대중 이후 항상 무대를 갖다 같이 달았고, 뭐 그런 측면인데 저는 그런 때가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래도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을 갖다 주창하는 입장에서 그랬던 것이고, 뭐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해 전당대회 때부터 최명길 여사가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 많이 와요. 일단 많이 모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최명길 여사 같은 경우 우리가 탑 탤런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명길 여사 있으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저는 그렇게 썩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통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그럴 때 되면은 항상 유명 뭐 연예인들 옆에 좀 하는데 마침 뭐 집에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하고 함께 다니니까 모양도 뭐 나쁘지는 않던데요. 네, 저도 뭐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뭐 부부가 같이 일정을 같이 나누는 거는 뭐 보기 좋죠. 뭐 그날 일이고. 그런데 뭐 얼마 전까지 안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최명길 여사가 나오니까 뭐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좀 언론을 타야 되거든요. 불이 났다면서요? 막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자신만 가지고는 조금 안 되니까 좀 더 힘이 되기 위해서 최명길 씨를 불렀는데 역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최명길 씨 뭐 나이가 들어도 보기가 좋다 뭐 등등해서 이 반응이 좋은 걸 보면은 뭐 그런 전략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당 대표가 부부가 같이 다니는 거 이것들 뭐 탓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글쎄 과거 이효 여사처럼 일정한 그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 발언을 함께 해오신 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최명길 씨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례 없이 야당 대표가 항상 부인을 동반하고 나서고 그게 우리 정치권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대표가 부인과 함께 정치 일선에 나선 전례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급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다급한데 얘기하잖아요. 불이 났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거를 탓할 이유는 없는 거죠. 물론 탓하자고 제가 드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평가를 제가 듣고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봤냐니까. 사실 TV를 보나 신문을 보나 사실 눈길이 김한길 대표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최명길 여사한테 가더군요.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실제로 들어보니까 민주당 당직자한테 들어봤어요. 예. 분위기가 뭐 어떠냐 그러냐니까. 좋죠. 실제로 이 최명길 씨 보기 위해서 오는 40대 50대들의 지지층이 많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정치인으로서는 일정의 작은 무기라고 얘기하면은 뭐 저는 그런 것은 좀 예쁘게 봐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이 명절 때면 재래시장에 가서 오뎅 먹고 떡볶이 먹고 상인들 손잡고 여기에 나가서 배웅 인사하고 이게 너무 상상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황 의원님? 상상력이 부족하죠. 너무나 천편일률적이라고 그러죠.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또 떡볶이 좀 묻히고 그다음에 역에 나가서 환송하고 뭐 이렇게 종이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너무 똑같은데 그래서 좀 뭐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너무 뭐랄까 사무처 직원들도 뭐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도소 같은 데는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교도소에는 절대 안 가더라고요. 이 면회가
명절 기간 동안에 안 되거든요, 교도소는요. 그래서 정말 외로운 곳인데 이 정치인들이 교도소 안 가는 것은 선거권이 없어서 때문 아닙니까? 예, 박승호 박사님 어떻습니까? 표가 안 되니까 그렇죠. 글쎄요, 뭐 선거권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뭐 딱히 뭐 선거권 뭐 몇 표 된다고 선거권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오히려 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뒷말이 돌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예. 교도소가 특정한 데만 가고 왜 딴 데는 안 가느냐.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동네 시장을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는데 교도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신청도 해야 되고 또 그 교도소에 누가 있는지도 한번 지금 혹시나 또 유력한 경쟁이나 또 정치인이 있으면 또 뒷말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석기 의원이 있다던가. 뭐 등등의 고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뭐 교도소를 가든 시장을 가든 정치인들이 때가 되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물론 상징적이고 이미지 정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이런 거 표가 별로 안 된다고 봅니다. 좀 이제는 좀 21세기 지금에 맞는 정말 한번 작은 액션을 보이더라도 과거에 그 상김시대의 유산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는 뭐가 있느냐. 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좀 고민을 해서 좀 시대에 맞는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매번 가가지고 어묵 잃어먹고 뭐 가서 돈 며칠은 주고 무언이나 좀 사고 뭐 판 대소하는 이런 모습 좀 저는 볼 때 좀 식상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언론사도 좀 책임이 있어요. 언론사 카메라 기자분들하고 이 사진 기자분들이 또 그런 걸 요구를 해요. 가서 파한대소 하라고 그러고. 아, 그렇군요. 그럼요. 옆에 가면은 저 옆에 있는 아주머니 떡볶이 먹고 대표님한테 입에다가 떡 하나 넣어드리세요. 그리고 그림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많이 해보셨군요. 예,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딱 보니까 느낌이 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니까 우리도 보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 보면 꼭 뭐 현충원하고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전 기억에 남는 게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일 있으면 현충원 가서 활 쐈습니다. 그건 당연히 기억에 남아요. 아까 제 변호사님이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말에 굉장히 와닿네요. 이 표현이. 정치적인 상상력이 정말 필요할 때 너무도 구태가 일어난 모습 공감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상상력이 부족한 건 오래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새누리당 이번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AI 확산 등으로 뒤숭숭해진 민심, 이 무마 좀 했을까요? 황 의원님? 그래서 뭐 최선 노력다 했습니다만 이 설 연휴 민심에서 보면 그래 뭐 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한마디로 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결론이 나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됐죠. 암암리에 보면 다 지금 돌아다니고 우리 쓸데없는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부분이 이제 큰 문제가 되었을 때 누군가 뭐 정부의 장관이 됐던 부총리가 됐던 금융원장이 됐던 누군가 다 보면 서로 발뺌하기 바쁘다 보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한마디 말로서 압축되는 거고 아직 AI 문제는 이제 뭐 서울 근역까지 다 왔다 그래요. 다행히 2, 3일 동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했는데 근데 경기도 쪽에서도 서울 쪽까지도 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은 ING 진행 중이기 때문에 AI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카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저도 이번에 설날 민심 들어보니까 사람들한테 제일 관심을 못 둔 대목이 카드도 카드입니다만 현호석 경제부총리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탄이 대상이 됐죠.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실수냐 하여튼 제가 뭐 다른 기회에 실수가 아니라 그분의 철학이었다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정도 돼서 대통령이 한번 봐준다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이대로? 그런데 사실은요. 현호석 총리가 실현을 해서 타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어떤 이 뭐라고 합니까? 울화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현호석 총리가 일정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쭉 지난주 월요일 날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 또다시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었을 때는 책임을 묻겠다. 딱 하고 옐로우 카드를 갖다 보냈는데 지금 사실 그걸 딱 보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자칫하면 물 건너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자 보세요. 우리 일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오너가 사장을 갖다 한번 꾸짖으면요. 밑에 이사들 부장들 절대 그 사장 말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지금 관료들 그야말로 대한민국 관료의 세상인데 실국장들 국과장들이 현호석 부총리 말 듣겠습니까? 현호석 부총리 말 듣고 타 부처 업무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해야지 또다시 재발하면은 문책하겠다. 재발할 때 기다려야 됩니까?
예, 부총리를 심하게 나무라면 이제 부총리가 예컨대 공기업 계획하자는 말도 잘 먹히들지 않겠죠. 안 먹히죠. 예, 박상현 박사님은 저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히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가 정말로 엄중하다. 예. 특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이 경제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거는 저는 좋다. 아주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거는 좋다. 액션이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지금 유신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부처에 대한 신뢰가 전폭적으로 필요한 대목인데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가버리면은 믿으려고 하는 국민들 믿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끌어나갈지가 저는 오히려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본인이 사표를 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한번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봐주는 거고 본인이 사표를 내야 되는 거죠. 뭐 뒤에 내 후임이 누가 될까 인물난이 문제인데 또 공청회 또는 청문회 하면은 지방선거 문제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있는 것 자체가부터가 능력이 없는 거죠.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새롭게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하죠. 민주당이 버스트 벌렸는데 이 시작하기 전부터 언론에서는 안철수 신당 바람 차단이 주 목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버스트 마치고 김한길 대표 이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 하면서 이제 좀 자신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니까 우선 최명길 여사랑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최명길 여사 보러 왔을 거고 또 거기 왔던 사람들은 다 좋은 얘기 했을 거예요. 김 대표 수고 많다. 이 설날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 정신 차리면 잘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아군들끼리 서로 덕담 나눈 얘기하고 자신감 가지면 큰 코 다칩니다. 저는 아까 박상현 박사님 저는 황교안 의원이 자신감 찾았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신감 찾아야지 하니까는 그 말이 아니었군요. 그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을 찾았다고 얘기하면은 정말로 중병에 걸린 겁니다. 자신감 찾을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명길 씨 때만 자신감 찾았다고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김한길 대표 이번에 다니면서 얼마나 못난 제1야당이면은 호남에 뺏길까 봐가지고 신당도 아직 안 만들지 않는 그 정당을 바람을 막기 위해서 새바람을 막기 위해서 헌 정치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진행형이다. 예, 그런데 안철수 신당, 이거 이제 여러 언론사들의 르포 기사, 이 광주, 호남, 뭐 이런 등등 지역의 이 르포 기사를 보면 이 기대감은 굉장히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 그리고 광주, 호남 같은, 전남 같은 경우는 막상 투표일이 되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래서 또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현지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안철수 신당에게 임무를 영입하느냐 못하느냐 이건데 우선 박주선 의원 예, 지금 영입 여부가 아주 불투명하고 또 경기도 경우에는 김상곤 이 교육감 또 영입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떻습니까? 황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볼 때 현재 지금 안철수 신당 이러면 이제 가칭 새정치신당이죠. 새정치신당 2월 17일 발기인 대회 한 300명 갖고 하겠다고 그래요. 300명 정도로 발기인 대회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상당할 텐데 그때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직도 121일 남았는데 121일이 남았군요. 오늘 121일이 남았는데 중간 정도 돼갖고 한 3월 중하순경에 창당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김상곤 그다음에 교육감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장성 전 의원 또 김부겸 아직 오거돈 전 장관 뭐 아직까지 결정 안 됐겠습니다만 요즘 안철수 의원이 뭐 보면 얼마 전에 보니 윤여준 전 장관 영입하는데 뭐 국어 초려했다고 그랬죠? 국어 초려했으면 한 10고 초려 열심히 하고 다니면은 그분들도 마음이 흔들릴 거고 지금 1월 21일 날 안철수의 제주 선언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예, 저는요 지금 민주당한테 정말로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 세 곳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봐보세요. 민주당한테 많은 민심이 빠져나가서 창당도 안 한 안철수 정당이 30% 정도의 지지율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위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고 난 다음에 이번에 박주선만 빼기지 않으면 된다. 박지원이 나가면 이긴다. 이런 논리로 갈 경우에는 정말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 진단의 오판이다. 지금 이미 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더 큰 인물들이 들어와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져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너무 민주당이 좀 안니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주일이 베스트 워스트. 먼저 이주일이 베스트 황 의원님. 국내는 별로 없고요. 예, 국외. 국외죠.
프랑스의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 아, 예. 이번에 41회 예. 국제만화 페스티벌인데 마침 올해가 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이랍니다. 예. 보니까 우리 성노예, 위안부 할머니들 그 아픔을 갖다 만화가들이 그렸고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 또 국제 여성들이 또 국제의 어떤 양심들이 일본에 대해서 아주 거친 목소리를 내고 있도록 만든 41회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을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그래서 1917년에 맞췄죠. 프랑스시군요. 예, 박성문 박사님. 미국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데이비드 세이퍼 상원 의원입니다. 예. 의장 직무대행이죠. 예, 이유는 알 수 있겠군요. 네, 한반도 동쪽 그 바다 동해다라고 통과시켰습니다. 결이 아주 감동 깊었습니다. 예. 전 변호사님. 저는 김한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다 뽑겠습니다. 예, 정초입니다. 짧게. 예, 두 분 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김한길 대표 천안함 묘지 어제 예, 참배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재리 워스다. 전 김선동 의원 뽑았습니다. 예, 이분은요. 뭐 아시잖아요. 이번에 항소심 판결 나오니까 예. 보면은 본인을 갖다 안중근 의사에 빗댔으니 뭐 그 정도가 예. 최고의 워스트라 봐야 되겠죠. 예, 박상영 박사님. 저는 윤진숙 해수부 장관입니다. 예. 왠 줄 아시겠죠?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27시간 지나서 나타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코를 막고는 처음에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받아서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심각한 것 같다.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는 이런 해수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민들이 지금 분통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적절치 못한 발언, 이거는 사과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주리 워스드로 황태순 의원님과 똑같이 적어왔습니다. 예. 김선동 통진가 의원. 예, 저는 저기 출발사 아침 가번년 첫 월요일 정치포커스 시사평론가 박상명 박사 위즈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정치판을 지켜보면 다들 새정치 운운하는데 과연 이게 새정치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우선 새정치한다는 사람이 전부 헌정치하는 분들인데다가 무엇이 새정치인가 보여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람만 옮겨가면 새정치가 되는 거라면 새정치는 문자 그대로 날아다니는 새정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치인들 병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갑자기 청년 인재를 찾고 대학생들에게 아부하기 바빠지는 병이 그겁니다. 청년 지망생들을 모아서 정치교육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교육이 헌정치 교육이 안 됐으면 하는 게 비단 저뿐입니까? 하긴 지난 총선 때 청년 대표라면서 대거 국회의원들을 만들었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고 국회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의기관이라는 걸 안다면 하기 힘든 일을 벌인 겁니다. 좋은 정치인은 정당의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역에서 최선을 다해 성장한 분들 가운데 나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어줍지 않은 정치교육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